자, 이제 외식 창업의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소상공인들 창업에서도 이제 홍보 마케팅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특히 이제 요즘엔 빅데이터 활용한 홍보 마케팅 기법도 발달하고 있고, 특히 이제 SNS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이 매우 중요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NS의 성공을 타고 이런 작은 그런 소상공인들의 사업들이 기업 형태로 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에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내용들 좀 해야 돼가지고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그 외식 창업에서의 어떤 홍보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일으키고 또 그들을 또 우리가 관리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 어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일으키게 만드는 모든 활동, 이게 바로 외식 창업에서 마케팅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게끔 만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제 구매하도록 만드는 게 그 외식 창업에서의 마케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뭐 전단지,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키워드 광고, 인터넷 배너 광고가 있죠. 그다음에 뭐 이벤트 행사, 할인 쿠폰, 생일 쿠폰, 뭐 추가 방문 위한 쿠폰들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마케팅, 포인트 마케팅, 뭐 정의 포인트를 모으면 이제 뭐 이런 것도 돈으로 이제 돈처럼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포인트 구매, 포인트 쿠폰, 이제 뭐 10잔, 뭐 5잔 먹으면 한 잔, 뭐 10잔 먹으면 한 잔, 커피나 뭐 이런 것들이 많죠. 또 단골 고객들한테 이벤트 선물 같은 거 증정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DM이라 그래서 메일로, 이메일로 이제 홍보 판촉, 뭐 무료 쿠폰, 뭐 신상품 홍보 이런 것들을 뿌리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이게 이제 이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들도 있는데 과거에는 우편으로 보냈었죠.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거의 홍보 효과가 없다고 요즘 보죠. TV 광고 중에 대표적인 게 PPL 광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TV를 통해서 하는 광고들이 있죠.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TV 광고 많이 하죠. 또 PPL 광고는 이제 중소기업들도 하지만 요즘에 대기업들도 많이 합니다. 그다음 POP 활용한 거, 매장 내 다양한 상품 소개, 그다음에 상품 구성, 가격 정보들을 전달하는 그런 POP, 이제 이렇게 뭐 타워가처럼 생겨놓고 그 플랫 배너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너 광고, 배정 앞에 뭐 이런 것들도 전통적인 이제 마케팅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전통적인 마케팅 방법이고요. 일단 이제 외식 산업에서 마케팅 방법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홈페이지를 활용한 마케팅이 있고,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들이 이제 하고 있는 방법이죠. 홈페이지는 이제 뭐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죠, 대부분. 대부분은 요즘에 이제 SNS,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를 활용한 마케팅들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품과 이제 서비스 브로셔, 회사에 대한 소개 브로셔, 인터넷 광고, 또 회사 로고를 새긴 판촉 상품,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이제 그 홍보 상품들이나 뭐 로고가 박힌 여러 가지 아이템들도 하나의 어떤 마케팅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후원 행사를 통한 뭐 그런 지원들도 다 마케팅 방법이죠.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행사,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마케팅 방법이고요. 전시회나 박람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회사를 알리는 것도 하나의 홍보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마케팅은요,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등산 동호회가 있으면 뭐 블랙야크나 뭐 네파 같은 데서 그런 데에다 이제 그 지원하는 방법이죠. 행사 물품도 지원하고 또 우리 뭐 어떤 옷이나 우리 광고를 SNS에 노출시켜주면 이제 그런 것들을 비용을 지불하고, 이게 이제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마케팅입니다. 자, 이런 외식업에서는 또 이런 마케팅 방법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상공인들은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들이 있는데 뭐 소상공인들은 돈을 덜 들이고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앞으로는 그 소셜미디어, SNS를 지배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외식업에서는 이 SNS를 지배하는 사람만이 아주 적은 돈을 들이고 최대한의 광고 효과를 엄청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SNS를 여러분들이 소상공인들은 창업할 때 SNS를 지배하면 반드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자, 이제 SNS 차단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해볼 텐데요. 자, 이건 이제 재미난 데이터입니다. 연령별 인터넷 생중계 시청 채널. 이제 보면 중복 선택을 하라고 선택을 해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자, 10대부터 무려 50대 이상까지 유튜브 사용 빈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최근 데이터를 못 찾아가지고 이게 2018년도 데이터예요. 근데 유튜브는요, 지금 이제 페이스북은 급격하게 사용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줄어들었고, 특히 이제 이런 그 네이버 사용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유튜브가 이제 압도적으로 높고요. 특히 50대 이상의 유튜브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튜브를 활용한 마케팅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를 이용한 다양한 그런 이벤트 행사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마케팅 홍보 활동을 하는 것들을 요즘에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 안에서 광고 엄청나게 보죠? 광고 엄청나게 그 내가 보고 있는 채널에 따라 붙죠. 이런 게 유튜브가 이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SNS 1등? 작년 2019년도 조사한 거. 유튜브,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입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이 이 자리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유튜브 다음에 인스타그램. 정보 흥미성 75%가 유튜브죠. 그 다음에 정보 유익성 유튜브, 정보 신뢰성 네이버 블로그인데 이게 상당히 네이버 블로그가 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고 유튜브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블로그, 인스타 후기 이벤트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외식 업체든 뭐든 간에 이렇게 세 분을 선정해서 쿠폰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게를 홍보해 주거나 이러면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한 성공 사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음 수업 시간에 좀 몰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조금 이제 뒤에 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인스타 마케팅, 카카오 스토리 채널 마케팅, 온라인 채널 마케팅, 네이버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블로그 운영 마케팅 뭐 이런 거에 대한 책들이 사실 굉장히 실게 많이 나와 있고요. 이런 인터넷 방송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인스타하고 국내선 그래도 네이버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스타, 네이버, 유튜브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할 줄 알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으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요거의 성공 사례들 같은 것들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유튜브와 인스타 이게 두 개가 대표적으로 이것만 잘 활용해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구글,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금 사업계획서 준비하는 거 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상품과 서비스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일단 만들었죠. 이거 말고도 보조적으로 우리는 어떤 홍보 마케팅 수단을 통해서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할지를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안에 잘 담아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사업계획서 안에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창업자금을 고려한 아이템 선택. 일단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가는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지금 이 3차 시 마지막 이 수업은 3차 시 수업이 아니죠.
지금 이 수업은 이제 마지막 사업계획서 좀 완성을 위해서 담아야 될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홍보 마케팅에 대한 설명 드렸었고, 지금 이제 창업 자금을 이용한 이제 고려한 아이템 선택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한 그런 사업 아이템들을 이제 창업 자금들을 이제 어떻게 마련하고, 그걸 또 어떻게 분배하고, 또 그다음에 그 창업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뭐 여기까지 얘기를 좀 해드릴 것 같아요. 자, 일단 창업 자금은 뭐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창업할 때는 보증금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고, 만약 권리금이 필요하다면 이제 권리금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자금이 필요합니다. 초기 운영 자금은 저는 이제 항상 6개월 정도 초기 운영 자금을 꼭 확보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는 월세, 관리비, 인건비, 재료비들이 포함된 거죠. 물론 이제 처음부터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처음부터 이제 사업이 이제 처음에 초기에는 좀 잘 안 되다가 이렇게 점차 이제 매출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런 월세, 관리비, 인건비, 재료비들이 충분히 이제 그 매출을 통해서 확보가 이제 상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런 창업 자금과 운영 자금을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금 운용 계획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창업 자금을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 자, 그래서 정책 자금 이용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100%내 자본 가지고 창업하면 좋긴 한데, 그게 여의치 않다면 이제 일단 내 자본 플러스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들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K 스타트업 들어가시면 정책 자금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히 청년들은 청년 창업을 하기 위한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 창업 자금들은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것들, 그다음에 뭐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뭐 이런 데서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외식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주로 여기 있는 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이런 비용들이 이제 조금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데는 다 IT 관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주고 있는 청년 창업 인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외식업을 창업할 때는 활용하면 된다. 그다음에 지역별로도 이런 행사들이 있어요. 뭐 광명시에 청년 창업 지원 자금 지원 사업 이래가지고 이런 것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고 이제 사업비들을 팀당 뭐 5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대면 발표 있죠, 대면 발표. 이래서 사업 서면 평가 대면 발표가 있는데 이게 사업계획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본으로 이런 청년 창업 지원 사업도 발표해서 선정되면 굉장히 아주 그 저리의 창업 자금들을 이렇게 지자재로부터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창업 지원 자금 중에는 무료 창업 자금들이 있어요. 1,000만 원 이런 거 뭐 마케팅 홍보 비용으로 쓴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거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좋다. 여기 이제 뭐 안양 같은 경우도 청년 창업 페스티벌 해가지고 선정된 팀들 이제 발표시켜 가지고 이제 그 팀들한테 이제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자체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 지원 사업들은 지원 자금들은 크게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개선 자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요. 금리는 지금 많이 내려갔어요. 이게 이제 2018년도 내용인데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사원까지 이제 사업력이 있으면 사원까지도 매출이 많이 나오고 이러면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초기 창업 자금은 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이나 소상공인 창업 자금 보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되고요. 특히 이제 여성들한테 따로 이렇게 창업 자금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학생들 창업은 저소득 여성 가장 뭐 사업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 가능한 그런 사업이라고 사업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시업 창업 들어가는 비용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제 개인 창업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뭐 보증금 임대료, 중개수수료, 권리금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겠죠. 홍보비, 브랜드 디자인 뭐 이런 것들 비용이 들어갑니다. 기타 이제 초도물품, 주방 및 홀 물품, 그다음에 시설 장비들이 들어가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항목들을 이건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요 부분들 뭐 주방 설비, 뭐 위생 설비, 냉온박이 공사, 도시가스, 뭐 간판, 홀,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협의해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들이고요. 보안공사도 필요하면 이제 업체 불러서 해야 되겠죠. 홀 시설 짓기는 이제 내가 준비하는 거고, 또 외부 시설 설비도 내가 준비하는 거고, 설계, 감리, 철기 부분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진행합니다. 요것들을 내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자금들 안에서 얼마 나갈지를 다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디저트 카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기 자본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세 팀이니까 세 명이 이제 뭐 한 팀에 세 명이면 세 명이 각각 동업자니까 뭐 1,000만 원씩을 냈어. 근데 나머지 자금은 뭐 정책 자금으로 우리가 대출을 받을 거야. 그러면 자기 자본은 3,000만 원이고 조달 자본은 정책 자금 4,000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총 7,000만 원으로 투자금을 확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시인데 내가 보유한 직장 생활을 좀 해서 보유한 돈 6천만 원이고 부모님으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리고 정책 자금을 4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1억 3천이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합계가 잘못되어 있네. 1억 2천, 1억 3천만 원을 확보한다. 뭐 이렇게 예상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2표를 작성하시면 돼요. 2표. 그래서 보증금 얼마, 권리금 얼마, 월세 얼마, 뭐 인테리어 대충 얼마, 주방 설비 짓기 얼마, 홀 설비 짓기 얼마, 뭐 초도 상품 얼마, 간판 얼마, 홍보 유니폼 기타 비용. 그래서 토탈 내가 예상 자금 1억 2천만 원을 이렇게 쓰겠다. 그다음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 표를 가지고 내가 투자한 금액들을 이렇게 정확히 분산해서 얼마 정도를 이제 어느 비용에 쓸 건지를 여러분들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슬라이드 한 장을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슬라이드를 뺐네요. 네.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인테리어하고 주방 설비 짓기 비용들, 초도상품 비용들이 얼마 들어가는지 좀 이제 헷갈리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당 이제 180만 원으로 잡아놨어요. 20평. 요거는 이제 이거는 그 개인이 좀 내가 발품을 많이 팔아서 하면 18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인테리어 사장님들한테 보통 하게 되면 한 240만 원, 뭐 200, 요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내가 언제 창업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용들은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한번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최근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보통 240에서 300만 원 사이에 그런 이제 인테리어 비용들을 책정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뭐 상담 받으면 제시하는 금액이 있는데 거기 다 추가됩니다. 다. 그래서 낮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손익도 센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하면 이렇게 내가 투자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비용을 이제 이렇게 투자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 돈을 내가 얼마를 벌지, 예상 수익은 얼마가 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해시키는 그런 이제 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잠깐, 여러분들도 그 사업계획서에 이제 요 신규 투자 금액, 내가 투자금 얼마를 할 건지, 요 자금 조달 계획과 이 신규 투자 금액에 대한 표는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을 이제 얼마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모자라는 금액을 정부에다가 이제 자금 요청을 할 때 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자, 손익계산서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손익계산서가 뭐냐? 여러분들이 정확히 얘기하면 얼마 벌고 얼마 썼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 돈하고 쓴 돈을 플러스 마이너스 치면 남은 돈이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알바해서 번 돈이 있고 용돈으로 쓴 돈이 있고 그럼 한 달 결산을 해보니까 돈이 남았어. 네. 그러면 이건 이익인 거죠. 근데 돈이 하나도 안 남고 빵원이야. 아니면 마이너스야. 내가 다음 달 거 용돈까지 땡겨다 썼어. 그럼 적자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내가 물건을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서 수익이 났는데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뭐 월세도 내고 뭣도 내고 뭐 타에서 들어간 비용 모두를 합쳐가지고 더해봤더니 예, 돈이 남았다. 그게 이익인 겁니다. 돈이 안 남으면 적자인 거죠. 마이너스가 났으면 적자인 겁니다. 이익이 난 게 바로 손익계산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내가 2012년도 1월 1일부터 2017년도 12월까지 월급을 2,400만 원 받았어. 근데 내가 혼자 사니까 월세 내고 생활비 내고 기타 비용 썼더니 1,600만 원 썼어. 그럼 2,400만 원에서 1,600만 원을 빼니까 내가 800만 원이 남았어. 이게 내 이익인 거죠. 1년 동안. 근데 왜냐면 세금도 다 냈으니까. 그죠? 그럼 외식창업도 동일한 거예요. 자, 총 매출 1년 동안 한 달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손익계산서는 이제 한 달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한 달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 그냥 알바하고 이런 것들 얘기한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총 매출 2,400만 원. 월세가 자 내가 480만 원 냈고 관리비 100만 원 내고 급여 300만 원 주고 재료비 900만 원 쓰고 기타 비용 및 이자 및 세금이 200만 원 나갔어. 총 2,080만 원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1에서 2를 빼면 320만 원이 남아요. 320. 자, 320만 원이 바로 뭐예요? 사장님 월급인 거죠, 사장님 월급. 그래서 이게 이제 내 이익인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냐? 자, 여기 이제 부가세 같은 게 들어간 거예요. 이 1년 동안 320만 원 번 거를 매달 번 걸 토탈 합쳐가지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라는 걸 냅니다. 그때 또 세금을 또 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온전히 다 내 이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걸 영업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순이익은 뭐냐면 내가 내야 될 모든 세금을 다 계산하고 난 게 순이익이에요. 그래서 외식업 창업하시는 분들의 순이익은 내가 1년 동안 결산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월부터 2018년도 1월부터 2018년도 12월까지의 매출이 끝나고 2019년도 5월 달에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번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 내야 될지를 5월 달에 결정하고 그 세금을 내야지만 내고 남아야지만 이제 내 진짜 2018년도 순 수익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순이익이다. 사장의 월급. 자, 그래서 투자 추정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자,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금 조달 계획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보유연금, 기타 예금 뭐 이렇게 해서 총 투자 금액이 결정이 된다. 그다음 여기 보시면 내가 정책 자금하고 신용 제출을 받았어. 근데 이율이 3.5%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자 내는 것들이 다 내가 매달 내야 되는 지출 결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투자 금액을 여러분들은 요 표를 작성하셔가지고 요 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세부 항목들을 한번 작성을 하신 다음에 이제 요 표를 사업계획서에 만들어서 넣으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카페 매장을 가지고 제가 손익계산 샘플을 한번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기 투자 비용이 나오죠. 인테리어, 기물 구입비. 자, 그다음에 요건 이제 폐업시 잔존가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권리금 4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합계 1억이 드는 거죠. 투자 비용. 그다음에
임대가 몇 평이고 평균 월 임대료는 얼마냐, 평당 인테리어는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책정해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 평당 회전율 5년 계약했네요. 그래서 이제 결산을 매장 이제 손익 분석을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총 매출, 순총 매출, 매출 원가, 재료비가 들어간 거죠. 매출 총 이익은 600만 원. 인건비 있고, 이걸 영업비용이라고 그러죠. 카드 수수료, 감가상각. 이제 이 감가상각은 여러분들이 투자한 비용을 36개로 나눈 금액이 감가상각입니다. 보험료 나가는 거, 이렇게 정기 임대료 나가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돈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상이익, 영업이익인 거죠. 세전수익은 180만 원인데 세후수익, 왜냐면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결산을 해봤더니. 그래서 내 세후수익, 세금 낸 다음에도 180만 원이 남았다. 이런 거죠. 일 방문율은 60명이고 객단가는 4,550만 원이고 일 매출이 27만 3천 원입니다. 요 근거를 가지고 요 내용을 결산한 거죠. 한 달에 800만 원 매출. 그래서 비용들, 빨간색은 다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800만 원 벌어가지고 이 비용들을 다 빼고 나니까 236만 원이 남았다는 거죠. 거기서 이자 비용, 연구개발 비용, 뭐 세금 다 떼고 나니까 186만 1,000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전체 매출에서 재료비 빼고 매출 원가, 재료비 빼고 남은 게 600만 원. 여기서 다시 영업비용 빼고 판매관리비 빼고 남은 게 영업이익. 거기서 영업 외비용, 이자 뭐 이런 것들 빼고 세금 빼고 남은 게 내가 세후순이익. 이게 진짜 순이익인 거죠. 한 달에 180만 원 버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돼요. 매출 원가는. 아메리카노는 보통 12%가 남고요. 나머지 음료들은 한 30%가 남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통 매출 원가를 카페는 이제 30% 정도로 잡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세부 항목들 설명해 놓은 거예요. 뒤에. 그래서 요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뭘 작성하시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디저트 카페 추정 손익계산서 예시입니다. 여러분들도 요걸 한번 이제 작성해서 여러분들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 분석, 회전율. 자, 우리는 회전율이 테이블당, 테이블이 이제 좌석수가 20개인데 테이크아웃 포함해서 한 10번 돈다. 그럼 고객이 이제 10번 돌면 200명이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오전, 오후, 저녁 비율이 몇 %인지 20평 기준입니다. 그래서 평균 객단가가 4,000원이다. 우리는 3,000에서 5,000원짜리 메뉴인데 평균 객단가가 4,000원이다. 그 다음 1매출은 이거하고 곱하면 1매출이죠. 80만 원. 그럼 여기다가 25일 근무했다고 치면 이거 곱하기 80만 원 곱하기 25는 2천만 원. 우린 재료비를 원가 비율을 20%로 잡았어요. 그래서 500만 원이 원가고 홍보 고객 서비스를 통한 판매 촉진비 20만 원 썼고 자 영업비 관리비 등 기타 비용들이 나간 걸 우리가 영업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6% 정도 계산하면 돼요. 그럼 120만 원 나갔다. 인건비 450만 원. 풀타임 1명, 알바 4명을 쓰는데 인건비 450 줬고 임대료 200만 원 썼다.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7,600만 원의 신규 투자를 들어서 이걸 오픈했는데 36으로 나니까 매달 감가상각으로 200만 원, 210만 원 정도 감가상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걸 이제 다 계산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세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사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기타, 세금, 이자, 카드 수수료, 부가세, 사대보험, 원천징수, 공유세 다 했더니 이 돈이 나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총 매출 2천만 원의 총 매출에서 이 2천만 원의 총 매출 여기죠. 총 매출 이 총 매출에서 변동비 고정비를 변동비 빼고 고정비 빼면 이게 영업이익입니다.
265만 원 벌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 265만 원 곱하기 12달 하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은 15%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19년도에 내가 매출이 3천만 원 나왔으니 3,180만 원 나왔으면 2020년 5월 달에 15%의 세금을 내고 남은 요 금액 2,700만 원이 내가 벌어들인 최종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이걸 12로 나누면 내 월급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이건 뭐냐면 고정비하고 매출비를 합친 게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735만 원의 매출이 나온 그 순간부터 나한테 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비하고 변동비보다 매출이 적으면 적자인 거겠죠. 그죠? 고정비하고 변동비보다 월 매출이 적으면 적자인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12개월 동안 했을 때 실제로 매출이 더 장사가 잘 돼서 늘어난 그런 추정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2달, 1년 정도 장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요 정도 추정 손익계산서를 볼 때 이 정도 이익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거를 계산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사업계획서에서는 이제 12개월 정도 장사했을 때 우리 가게가 안정이 됐다고 보고 그때 이제 추정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네, 틀리셔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논의해서 작성을 해보세요. 요 세율은 이제 이 자영업자들,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그 세율 계산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구간에 따라서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결정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다음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사업계획서에 작성이 돼요. 그래서 추정손익계산서라고 그래서 1년 동안 매출, 영업비용, 영업이익, 순이익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분석표를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사가 이제 매출이 늘어서 계속 이제 우리가 순이익이 이 정도로 유지가 된다. 근데 우리가 좀 장사가 굉장히 잘 돼서 처음에 1년은 이 정도뿐이 안 됐는데 2년 차부터는 매출이 한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럼 2년 차부터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5년 동안 수익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이렇게 있으면 매출이 이제 보통 이렇게 좀 잘 되는 경우도 이렇게 는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출이 늘고 비용이 증가하는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1년치 12개월 때 손익분석한 거를 최종적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에다가 똑같이 한번 꽂아 넣어 보세요. 이걸 하는 이유는요. 바로 뭐 때문이냐면 투자금 회수 시점을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7천만 원 투자했을 때 요거 4개를 더하면 내가 투자한 게 한 4년 정도 장사하면 투자한 원금이 회수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매출이 급격하게 좀 많이 늘어나면요 일찍 투자금이 회수가 되는 거죠. 일찍 투자금. 그래서 실제로 외식업 하시는 분들 중에 대박 치신 분들 보면 1년 안에 본인들 투자금 회수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은 사업계획서 여기까지 작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것 중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 3교시 들으면 이제 제가 수학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 중에 자, 이렇게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는 이런 전략으로 운영을 하겠다. 전략 방향 및 시사점까지 작성이 되는 게 올바른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수학 분석 전략, 사업 전략 방향까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계획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표에다가 이제 그 다음 장에다가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 전략을 구상해 보겠다라고 참고로 하셔가지고 작성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인력 계약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은 요거 이제 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픈할 때 인력, 운영 인력은 얼마냐, 6개월 그다음에 1년 있을 때 인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뭐 레스토랑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인력 운영 계획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가상 창업으로 동업으로 다 그냥 여러분들이 일단 그 이제 오픈한다고 가정하니까 요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계획도 있어요. 개업 전 교육 대비 교육, 그다음에 오픈 전 준비, 실전 대비 훈련.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쫙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건 실전적으로 이제 오픈할 때는 이런 계획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여러분들 사업 계획서에서는 이 내용들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오늘 수업이 끝났는데요. 제가 공지해드린 대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일정을 그 우리 그 저기 조장님들한테 일정을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11월 27일까지 여러분들한테 최종 제출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혹시 이제 캡스톤 디자인 뭐 이런 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 캡스톤 디자인 팀들은 좀 빨리 준비를 완료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일정이 나오면 혹시 빨리 제출을 해야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공지 일정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모든 팀들은 11월 27일까지 이제 그 이 사업계획서 최종본이 완료가 되는 게 일단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한테 최종 피드백을 드리고 수업을 종료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